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또 돈이 남아서 여윳돈을 굴려보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게 바로 은행이죠. 그런데 이 은행 대신에 개인 간에 직접 직거래를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의 금융 시스템이 바로 P2P입니다. 이 P2P 금융이 최근 3, 4년 동안 이 핀테크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면서 연체율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수익률도 높다는 게 큰 자랑거리였는데 최근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P2P 금융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길래 그런지 투자자들은 뭘 좀 조심해야 되는지 또 올해 8월부터 이른바 P2P 금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법이 생기면 뭐가 좀 달라지는 건지 등등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엄마, 아파트에서 차들이 갑자기 슉슉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스쿨존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더 위험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내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짜잔! 여러분, 이곳은 어딜까요? 우와, 야외 공연장에서 버스킹 중이네요. 스트리트몰에 초대형 전광판까지. 인천에 없던 새로운 명소가 되겠네요. 여러분, 투자 서두르셔야겠어요. 인하대역 상권 랜드마크 멀티몰 시티필드. 분양 문의 032-881-1357. 소득공제 받으면서 세금 걱정까지 없는 투자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입니다. 벤처기업과 당신을 연결하는 벤처 투자는 투자 금액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되고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물론 국가 경제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아주 착한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한국벤처투자로 문의주세요. 경제는 연결입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를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일자리 통계, 일자리가 얼마나 잘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자리라는 통계는 요즘 경제 잘 돌아가나? 이게 궁금할 때 딱 하나 지표 봅시다 하면 그거 달라고 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이게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노인 일자리 계속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럼 그 노인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반론도 있고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논쟁들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지난주 나온 이제 통계 자료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 문제는 뭐냐? 월로 버는 돈을 봤더니 30만 원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단기 알바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도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책 목표인데 그러면 진짜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 30만 원짜리 단기 알바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 일자리가 단기 알바 말고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걱정거리죠. 그렇죠? 예. 비판하는 분들이 와서 그럼 만들어 보세요 하면 그것도 참 답은 안 나오는 문제인데. 네. 그래도 지켜보자면 단기 알바 말고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민간형 일자리라고 해서요. 요 단기 알바식에 정부가 만드는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돈을 1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구분을 하자면 공익형 일자리는 그냥 쓰레기 줍기, 교통 안내 뭐 이런 단순 업무예요. 월 평균 한 30시간 근무하고요. 한 달 보수가 27만 원꼴입니다. 특별히 거기 그분 안 계셔도 되는 일자리라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럼 정부가 젊은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노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비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100이 나가야 된다면 노인을 쓰면은 정부가 한 30을 보조를 해주니까 정부 입장에선 기왕이면 노인을 쓰는 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식료품, 공산품 제조업이나 카페 운영, 택배 같은 건데요. 네. 지하철 가다 보시면 그 택배분들 좀 보시잖아요. 예. 임금도 공익형보다도 높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 일자리는 거기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민간 일자리는 누군가 사람을 써서 해야 되는 일자리인데 기왕이면 노인을 쓴다라는 일자리니까 일자리의 지속성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 일자리가 지난해 68만 개 늘었거든요.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2015에서 2017년에는 증가폭이 연간 한 11만 명이었는데 이 3년 동안 그리고 지난 한 해에만 68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노인 일자리가 네. 노인 인구 자체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한 5, 60만 명씩 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증가폭이 더 컸다는 건데 네. 이게 어쨌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노인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말씀드린 공익형 일자리, 질이 낮은 일자리입니다. 이게 2010에서 2019년을 보니까 36만 명에서 50만 4천 명으로 14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8만 명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다 공익형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거죠. 민간 일자리가 안 늘어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노인 일자리 중에서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은 정부의 목표는 24%까지 늘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정작 네. 보니까 2017년보다 쪼그라들어서 작년에는 15.9%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노인 일자리에서 싸움이 붙긴 했는데 논쟁의 시발점은 최저임금 네. 인상하는 문제에서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거 너무 급하게 올리면 안 된다. 아니면 또 반대에서는 그렇게라도 올려야지 근로자들 소득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쟁이 붙다가 결국은 강하게 올렸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또 공교롭게 그러다 보니 그 봐라 그저 부작용 나지 이제 이런 또 반론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일자리 한번 늘려볼게 우리가 이제 하고 하면서 너무 일자리를 늘리게 되니까 이게 뭐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네 아니네 또 이제 논란이 붙은 거죠. 항상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고민거리긴 한데 이게 되게 아쉬운 게요. 그 민간형 일자리라고 하는 건 어쨌든 단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또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민간형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서 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 노인들 다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죠. 네. 세상은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일자리는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뭐 고기자도 그렇고 누구나 다 늘 하던 일에 익숙하지 새로운 일을 하면 다 어렵고 하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스매치가 생기죠. 예. 자, 다른 뉴스 하나 보죠. 오늘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변동형 대출 받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이자가 또 내려가네요. 뭐 좋다라고 볼 수 있네요. 이자가 일단 내려가니까요. 예.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 금리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면서 뭐 이자가 내려간 건데요. KB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신규 취급액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0.06%포인트 낮아지고요. 신잔액 기준으로는 0.02%포인트 내려가고 다른 은행도 뭐 비슷하게 다 내려갑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연합회가 어제 그 코픽스가 변동형이라고 해서 매달 고시가 되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고시가 되는 게 아니고 매달 중순쯤에 고시가 돼요. 은행연합회에서 어제 고시를 했는데 전달과 비교해서 코픽스 금리가 0.02에서 0.06%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픽스가 뭐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보는데요. 8개 은행에 8개 수신상품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합니다. 수신상품이라고 하면 예금, 네, 맞습니다. 적금. 뭐 은행이 소비자들로부터 돈 받아들일 때 주는 이자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대출이 되는 기준이잖아요. 네. 대출해 주려면 뭔가 돈을 받아와서 그걸 다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오는 원가가 얼마냐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이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낮춰주겠다라고 한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시중금리가 조금 더 내려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게 지난해 10월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자금을 얼마에 조달하느냐는 지수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 은행들은 예금이나 적금 이자를 내려야 되는데 그간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뱅킹 경쟁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여기서 만약에 오픈뱅킹으로 사람을 하나라도 더 끌어와야 되는데 예금 이자를 낮추면 누가 오겠어요. 오픈뱅킹은 어디 은행 앱 하나만 깔면 네. 전국의 모든 은행 앱 다 깐 거하고 똑같은 효과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도대체 그럼 어떤 은행 앱을 깔 거냐. 은행들끼리는 우리 은행 앱을 깔아주세요 하는 경쟁이 벌어졌던 그 이벤트죠.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사람을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금 네. 이자를 그동안 낮추지 못했다. 네, 게다가 이제 신예대율 규제라고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게 비유하자면 가계 대출은 대출을 더 많이 해준 걸로 치고 100을 대출해줘도 기업 대출은 100을 대출해도 조금 대출해주는 걸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계 대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계산법인데 그 신예대율을 이제 규제를 새로 시행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예대율이 10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금 이자를 낮춰서 사람들이 예금을 빼가면 예대율이 모자라게 되니까 네.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못 내리고 있다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해서요. 네. 작년 가을부터 은행들 사이에서는 그런 예금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기준금리 내려간 걸 반영 못하다가 최근에 반영하기 시작해서 그게 코픽스 금리도 내렸다. 그리고 예금 금리도 아마 내려갈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 이게 요즘 살아있는 지구인 중에는 투자 제일 잘하는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130년 넘는 슈퍼마켓 기업에 투자했다고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사실 그 지난주에 롯데쇼핑이 구조조정 계획 밝혔잖아요. 지금 전통적인 유통 강자라고 한 사람들이 새로운 온라인 커머스 업체에 다 밀리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하죠.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 보유 주식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크로거라는 회사에 새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6,50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요. 지분을 한 2.4% 매입해서 10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어제 오늘 한 건 아니고 지난 4분기에 네. 투자했다 이거죠. 했다가 이제 공개를 예. 한 거죠.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네, 예. 이게 미국에 한 4,000개 매장 갖고 있고요. 그 마트 업계에서는 2위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월마트가 21%고 여기가 한 10% 정도 되고요. 예. 그 홀푸드라고 왜 아마존이 2017년에 인수했잖아요. 여기는 마트 업계에서 보자면 2.2%밖에 안 되는 9위 업체입니다. 예. 크로거 자체라는 회사는 일단은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가파르진 않고 더디고 있는데 게다가 요새 이렇게 온라인 업체들이 공세를 하는 마당에 크로거의 계획이 있냐라고 보면 크로거도 뭐 온라인을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왜 크로거에 투자했는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2일 날 버크셔 해서웨이가 연례 보고서 및 그 버핏이 맨날 주주 서한을 보내잖아요. 예. 거기에 아마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퍼라고 하죠. PER 그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이 얼마냐? 몇 년치 이익 모으면 그 회사 시가총액 네. 되느냐 하는 그 숫자인데. 이게 14배 정도 돼요. 그리고 월마트가 23배거든요. 이게 퍼가 높으면 비싼.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미래 성장에 대해서 좀 시장이 평가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14배라는 얘기는 별로 미래 성장성이 없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왜 투자했을지. 워렌 버핏이 왜 슈퍼마켓 체인에 투자했는지는 궁금하다 이거네요. 네. 근데 버핏이 참고로 애플이 다 사상 고점을 찍었을 때 나는 이제 애플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버핏이 뭘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버핏의 스타일이긴 한데 슈퍼마켓 같은 거 투자하는 네. 게. 자,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민우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250만 명, 외국인 거주자가 250만 명 넘어서서 우리나라 인구의 5%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다는 뉴스를 들으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것저것 많지요. 다양하지만 이게 재미있는 건 경제 통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소음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고용 통계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차지한 일자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이긴 한데
이건 일자리 통계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자리가 새로 몇 개 생겼어요라고 하는 고용 통계는 전국에 3만 5천 가구를 표본으로 뽑아서 거기에 사는 분들 중에 새로 일자리가 생긴 분, 잃은 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그냥 일반 주택들 3만 5천 가구를 뽑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머물거나 회사에서 제공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통계청의 일반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공장에서 일자리가 10개 생겼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 통계에는 그게 이제 안 잡히게 되는 문제가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 주택 보급률 통계도 외국인 가구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숫자를 우리나라에 지필요한 전체 가구 수, 패밀리 숫자로 나눈 숫자인데 분모인 전체 가구 수에서 외국인 가구는 지금 빼고 통계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럼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자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집이 한 채 있거든요. 빌린 집이든 내 집이든. 그래서 외국인 가구가 늘어나면 실제로 주택은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주택이 주택 숫자에는 집계되지만 이제 가구 수에는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이제 더 높게 생각보다 높게 집계되는 그런 효과도 생기지요.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최근에 P2P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이 문제를 취재한 서울경제신문의 박진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P2P 업계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P2P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돈 빌려간 분들이 돈 잘 안 갚는다는 거죠? 못 갚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연체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어요? 네, 한국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연체율이 9.3%였습니다. 1년 새 한 4%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문제는 상위권 회사라고 불리는 곳마저도 한 6개월 사이에 작게는 5%, 많게는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9%라고 하는 건 그럼 그 전보다는 표현은 4%라고 표현하셨는데 4%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는 연체율이 4, 5% 정도에 머물렀는데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9%까지 갑자기 치솟더라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돈 못 갚거나 안 갚는 분들의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업계에서는? 예, 아무래도 그동안 P2P 업체들이 부동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이 약 8조 6천억 원인데 그중 부동산 관련 비중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P2P 회사들이 주로 투자했던 지방 권역에서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는 입장인데요. 예. 반면 투자자들은 P2P 회사 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부실한 상품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없었다 보니 현재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2P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기로는 돈 필요한 사람 왼쪽으로 모이시고 돈 좀 넉넉하게 여유 좀 있는 분들 오른쪽으로 모이셔서 서로 이제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네. 부동산 대출 P2P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대출이 오간 거예요? 예를 들면 분양대금 ABL, 자산 유동화라는 상품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요. 예. 시행사가 미래에 지급받을 분양 대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사업보다는 작은 소형 건물이나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기 때문에 예.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사업이 엎어지거나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좀 현재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 건물 다 지어서 분양되면 돈이 얼마 들어오니까 그 돈 들어오면 갚겠습니다라고 하고 P2P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빌려간 분들이 많았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돈 빌려준 분들은 그거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제대로 잘 지어질지도 걱정이고
다 지어지고 나서도 분양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동네인데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네, 뭐 다만 P2P 업체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주인 뭐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좀 믿을만한지, 혹은 해당 지역의 분양성이 충분한지를 파악하고 상품을 내놓았다는 입장인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네. 양측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가 슬슬 돈 못 갚는 분들이 생긴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예. 아, 이게 항상 P2P 이야기 듣다 보면 늘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인데, P2P 업체, 즉 돈 빌려가는 분들 소개해주는 P2P 업체는 저희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점검하고 한 겁니다라고 설명은 하겠으나, 그게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틀리면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게 되면 P2P 업체가 손해보는 건 아니라 돈 빌려준 분들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저라도 그 조사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한 논란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러한 허위 정보나 네. 그 과장 광고 이러한 논란을 받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었고, 실제로 사기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그러다가 돈 못 갚게 되면 P2P 업체 A에서 빌린 돈 또 B에 가서 빌려서 A 거 갚고 또 다시 또 돌려막고 그런 일도 벌어지겠군요. 예, 전형적인 자금 돌려막기 방식이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돌려막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실형을 받은 업체들의 판결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 네. 가장 많이 썼던 수법 중 하나가 자금 돌려막기 방법이었고요. 문제는 지금도 일부 업체들은 저희들이 내부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자금 돌려막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정확한 규모나 어떤 방식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P2P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 돈 빌려주세요 하고 오는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가 어디 다른 데서 돈 못 갚고 여기 와서 돈 빌려서 돌려막으려고 하는 업체 아닌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아, 알아보고 나서 저 업체 문제입니다. 받지 맙시다 하고 하면 P2P 업체는 그럼 수익원이 떨어지니까. 예. 또 그것도 또 깐깐하게 알아볼 만한 인센티브가 없겠죠. 네. 이게 중간에서 당국이 좀 뭔가를 좀 알아보든가 아니면 관리나 감독은 잘 안 되고 있는 영역입니까? 네, 아무래도 P2P 업종은 그동안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보니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자세한 투자 상품 내역이나 차주로부터 얼마나 수수료를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할 좀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업체들한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주의보 같은 거를 발령하긴 했지만 좀 여러모로 역부족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로 돈 빌려가는 차주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좀 급전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개인들 간에 서로 빌리는 분들도 많고 빌려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런 분들도 여기서 못 갚은 돈 저기서 갚으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빌리고 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걸러내기 어렵죠, 지금은. 예, 이걸 말씀하신 분야를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본인들이 그 다른 사채가 됐든지 다른 데서 한 20%에 빌렸던 자금을 좀 더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좀 일으키려고 우리 P2P 회사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제 이런 어떤 개인 분들이 일으키는 연체율도 부동산 분야 못지않게 높은 상황입니다. 예. 초기에는 잘 갚다가 어디서 다른 데서 빌려서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꾸 돌려갚기만 하다 보면 마지막에 폭탄 돌리게 하는 건데, 이게 P2P 업체가 내놓은 이런 대출 상품들, 투자하고 돈 빌려주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상품인데, 이게 핀테크 업체나 혹은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오히려 이런 거 좀 추천도 해주고 금융 상품 요거 수익률 높습니다 하고 권하기도 했던 상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P2P 업체들을 내부적으로 만나보면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그런 금융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도움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 실제로 주요 플랫폼 업체에서 P2P 상품을 출시하면 10분, 20분 만에 10억 원이 넘는 그 금액이 금세 모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실제로 저희가 투자자들도 만나보면
사실 P2P 업체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해당 그 P2P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투자하기는 좀 머뭇거렸지만 그 플랫폼 업체들에서 이런 상품을 소개하면서 그래도 좀 믿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 기자님, 그 플랫폼 업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업체들입니까? 뭐 K사 카카오 정도 뭐 토스 이런 뭐 플랫폼 회사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이른바 있고요. 인터넷 뱅킹 혹은 저 인터넷 금융 핀테크 한다는 업체들이 들어가 보면 추천해주는 상품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각종 간편 결제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들도 네. 이런 P2P 회사의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들도 수익 모델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금융 상품 추천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받고 하는 모델일 텐데 그러다 보니 많이 남는 거 고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신문 박진영 기자였고요. 예, 소비자들이 고민해서 알아서 잘 가리는 수밖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내일 찾아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